어디 불구자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이야? 서해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너른 고을, 기와 지붕이 번듯한 큰 상단집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대청마루 안쪽 사랑방 문이 열리고 수레의자가 들어서는 순간 안주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지요. 사랑하는 딸의 혼사를 축하받으러 온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인사는커녕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요. 불구자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알았으면 이 혼사 허락도 안 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상위에 놓인 약주 사발을 움켜쥐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지요. 붉은 액체가 이마를 타고 눈두덩이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비명 한마디 없이 고요하게 눈을 감았지요. 그런데 약주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까맣게 몰랐지요.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올지를요. 과연 이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해 바닷바람이 짭조름하게 불어오는 포구마을에서 나룻배로 반나절거리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고을에 박대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박대방은 본디 장사 수완이 남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해에서 나는 소금과 건어물을 한양까지 실어 날라 재산을 모았고 40이 채 되기 전에 팔도의 이름이 퍼진 큰 상단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10여 년 전 두 다리를 잃은 뒤로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오랜 수하인 덕수에게 바깥일을 맡긴 채 사랑방에서 조용히 장부만 넘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무릎 아래가 텅 빈 두 다리 위에는 늘 담요가 덮여 있었고 이동할 때면 목수가 특별히 깎아 만든 수레의자에 몸을 실었지요. 박대방에게는 금이나 옥보다 귀히 여기는 외동딸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23이 된 소연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깊은 처자였지요. 그해 가을 소연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 진성 상단 한 주인의 외아들 도윤이었지요. 진성 상단은 쌀과 포목을 다루는 제법 이름난 장삿집이었고 한 주인은 고을 유지를 자처하며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내였습니다. 혼담이 오간지 보름 만에 양가 어른이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날이 잡혔지요. 소연은 새벽부터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를 빨아 다듬이돌에 올려놓고 정성껏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탁탁탁 다듬이 빵망이가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마당에 고르게 울렸지요. 다림질이 끝난 흰 두루마기를 아버지의 어깨에 걸쳐드리고 옷고름을 매만지고 술에 의자 위 무릎 담요 끝자락을 몇 번이고 고쳐 덮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쩌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어쩌나, 그 걱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넓고 거친 손바닥이 딸의 차가운 손등을 감싸주었지요.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인데 아비가 왜 부끄럽겠느냐.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술의 의자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표정이었지요. 소연은 그 미소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수아 한 명과 함께 아버지의 술의 의자를 끌고 진성상단 한 주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술의 의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대청마루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안주인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 시선이 소연의 아버지에게 닿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 전체가 돌처럼 딱딱하게 변했지요. 안주인은 인사를 받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고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설마 저 몰골로 상견례를 오신 거요? 방안이 울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지요. 귀를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안주인 쪽을 바라봤지만 안주인의 인매는 노골적인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주인도 한술 더 떴지요.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분위기 망치러 이런 자리까지 왜 나오셨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옆에 앉은 도윤을 바라봤지요. 제발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부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부모를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 못 들은 척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갈랐지요. 아비가 불구자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이 혼사 절대 허락 안 했어. 쇳기를 박듯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연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차올랐지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꾹 다문 채 젖은 눈을 감고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우리 집 가문에 이런 흠집이 생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도 만들지 않았을 거요. 독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살림인 EBEA. 간간히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최소한의 인격적 예우는 지켜주시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그 말에 오히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눈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어디 불구자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이야. 고함이 방안 벽을 때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안주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위에 놓인 약주 사발을 움켜쥐더니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내질렀지요. 붉은 약주가 공중에서 부채꼴로 퍼지며 아버지의 얼굴과 흰 두루마기 위로 쏟아졌습니다. 약주가 눈두덩이를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을 적시고 손등을 따라 무릎 담요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약주가 마루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약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치 모든 모욕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수건을 움켜쥐고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붉은 약주가 흰 수건에 번지고 아버지의 두루마기는 이미 온통 핏빛처럼 물들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입술만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입모양만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딸이 어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소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고 그 눈물이 아버지의 젖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지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시지요.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시지요. 울먹이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안주인을 똑바로 쏘아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입꼬리를 비틀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건 한 장 내밀지 않았지요. 마치 방금 벌어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상위 물잔을 집어들고 태연하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연아, 어머니 성정 알잖소. 흥분하면 원래 저러시오. 그냥 아버님 모시고 먼저 나가시오. 도윤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었습니다. 소연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오직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 얼굴에 약주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도 어머니 성정 알잖소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자고요.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지요.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약자를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포 옷깃을 여미며 소연의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지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이런 사돈과 밥 한 상 나눴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대놓고 내뱉은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보듯 하는 표정이었지요. 그 사이 마당 한쪽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던 하인 하나가 방문 너머로 벌어진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은 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지요. 소연은 이가 갈렸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번진 붉은 약주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지요. 닦아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소연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오히려 옷감을 더 적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소연아, 울지 마라. 아비는 괜찮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에 약주를 뒤집어 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지요. 소연아, 차분했지요. 오히려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울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수건을 건네받아 직접 천천히 얼굴을 닦아냈지요. 이마를 닦고 볼을 닦고 턱을 타고 흘러내린 약주 자국까지 한 번에 훔쳤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요. 비참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약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도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주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한 주인도 그 시선을 마주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했지요. 방금까지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왜인지 모를 불편함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방 안에는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아버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오늘 보여주신 오만함의 값이 얼마나 큰지 조만간 직접 알게 되실 것이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고함도 저주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지요. 안주인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며 뭘 안다는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바로 그때 소연이 움직였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천천히 빼냈지요. 혼담이 오간 뒤 예물로 받은 비녀였습니다. 3년의 정이 담긴 비녀였지만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단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았지요. 소연은 그 비녀를 도윤 쪽 상 위로 던졌습니다. 비녀가 때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며 상 위를 굴렀지요. 이 혼사는 여기서 끝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화들짝 놀라 소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그 손을 뿌리쳤지요. 안주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꼬암이 방안을 울렸지만 소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술에 의자, 손잡이를 두 손으로 힘주어 잡고 곧은 등으로 대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안주인의 고함은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요. 대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무너져 내렸지요. 술의 의자 옆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에서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지요. 약주에 젖은 두루마기 그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토닥이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딸이 울음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소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거친 손바닥이 딸의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소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의 의자 위에서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두덩이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지요. 아버지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덕수에게 전가를 보내거라. 준비했던 안건, 오늘부터 순서대로 실행하라고. 그게 전부였지요. 전갈은 10글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소연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지요. 평소 따뜻하고 인자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이건 자신이 아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요. 술의 의자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옆모습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연이 처음 보는 서늘하고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대청마루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신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마루 위에 몸을 웅크렸지요. 울음은 이미 목이 쉴 만큼 쏟아낸 뒤였지만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석을 끌어안은 채 소리 없이 흐느끼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아버지는 술의 의자를 멈추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루 위에 웅크린 딸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눈가가 벌쩍게 부어있는 딸을 보며 아버지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이불을 가져와 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지요. 그리고는 소리가 나지 않게 술의 의자를 돌려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방 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지요. 딸 앞에서 애써 유지하던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사랑방 한쪽 벽에는 평소 잠가두기만 했던 느티나무 괴짝이 있었지요.
아버지는 열쇠를 꺼내 괴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거래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덕수였지요. 전가를 받자마자 밤길을 달려온 것만 봐도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수는 사랑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보고 멈춰섰지요. 약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흰 두루마기 위에 마른 붉은 얼룩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지요. 덕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대방님, 이건 대체 말끝을 잇지 못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10여 년 넘게 박대방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화재 속에서 두 다리를 잃은 뒤에도 장사를 키워온 과정을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그런 덕수의 눈에도 두루마기에 남은 자국은 견디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루마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짧고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진성상단 관련 거래, 현황, 협력, 물목 구조, 외상 의존도, 정리 자료를 가져오시오. 덕수는 이미 준비해온 문서 뭉치를 보자기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전가를 받자마자 예상하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 묶음 3권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지요. 대방님께서 우려하셨던 취약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덕수의 보고가 시작되었지요. 문서 첫 장을 펼치자 진성상단의 유통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먹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독 많았지요. 진성상단이 특정 물목과 유통 경로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어느 객주와 어떤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잔불 아래에서 문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지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한 장을 읽고 잠시 생각하고 다시 한 장을 넘기고 그렇게 차분하게 진성상단의 숨통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확인해 나갔지요. 감정으로 부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읽고 있었지요.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가 흔들리는지, 어떤 거래가 빠지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버지는 그 구조를 마치 설계도를 읽듯 차분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 넘긴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요. 불법도 편법도 쓰지 않겠소. 다만 그들이 의지하던 질서를 더 이상 내 손으로 떠받치지 않을 뿐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었지요. 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꺼냈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따님이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큽니다. 10여 년 넘게 박대방을 보좌하면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의견을 꺼낸 적 없던 사람이었지요. 늘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덕수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의 눈물값은 싸지 않을 것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각 물목 담당과 객주 쪽 사람들을 내일 아침까지 소집하시오. 덕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사랑방을 나갔지요. 문이 닫힌 뒤에도 아버지는 한참을 문서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문서 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진성상단의 혈관이었고 그 혈관을 쥐고 있는 손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잠든 채로 밤을 보낸 몸이 뻣뻣했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도
쉬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걸어가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직접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레의 의자에 앉은 채 한 손으로 솥뚜껑을 열고 다른 손으로는 사발을 꺼내놓고 있었지요. 밥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연이 좋아하던 아침 차림이었지요. 어젯밤 사랑방에서 차갑게 빛나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그렇던 것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이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연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결국 또 눈물이 쏟아졌지요. 혼인 안 해도 괜찮아요. 글은 곤영가 마이슨 저는 아버지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이 메어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지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지도 울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품에 안은 채 딸이 울음을 삼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소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지요. 세상엔 사람을 낮춰보는 집안도 있지만 끝내 사람의 됨됨이로 무너지는 집안도 있느니라. 소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침착한지, 왜 분노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어젯밤 전갈도 그렇고 지금 이 여유로움도 그렇고 마치 무언가를 이미 다 계획해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했지요. 아버지, 혹시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미역국 사발을 딸 앞으로 밀어주며 웃기만 했지요.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어른이 정리할 일이다. 그 말투가 평소의 다정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따뜻하지만 되물을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소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미역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아버지가 소연에게 밥을 먹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상단 곳곳의 핵심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장부를 다루는 사람, 물목을 관리하는 사람, 객주와 보부상을 총괄하는 사람, 각자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상단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손에는 어젯밤 긴급으로 내려온 지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지요. 소문을 내지도 밖으로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진성 상단 주변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마치 그물코를 하나씩 좁히듯 소리 없이 흔적 없이요. 같은 시각 안주인은 고을 저작거리 건너편 큰 주막의 2층 다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햇볕이 쏟아지는 자리였고 맞은편에는 평소 자주 어울리는 벗 서너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안주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전날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억울한 사람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이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자가 술의 의자를 타고 나타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소?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딱 해준 것이지요. 목소리가 다락 안에 울릴 만큼 컸지요. 찻잔을 드는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번쩍였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모습에는 한치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은 자신이 당당하게 집안의 격을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약주를 끼얹은 것조차 마치 정당한 일이었다는 듯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벗들의 표정은 달랐지요.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리거나 억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지요.
한 사람은 뒷간을 핑계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오히려 벗들이 조용하니까 자기 말에 수긍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 커졌고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에 더 깊이 취해갔지요. 같은 시각 한 주인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고을박 활터에 나와 있었지요. 간부 둘과 함께 활 시위를 당기면서 평소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진성 상단은 물줄이 탄탄해서 어지간한 외풍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소. 간부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젯밤부터 슬슬 퍼지기 시작한 이야기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었지요. 다만 주인 앞에서 감히 꺼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주인은 활을 힘차게 당겨 화살을 날렸고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것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처럼요. 그 사이 안주인과 한주인이 모르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궁이 앞에 있던 그 하인이 그날 본 일을 저잣거리에서 입을 놀린 것이었습니다. 대방이라는 양반이 술에 의자 타고 왔는데 안주인이 얼굴에다 약주를 끼얹었다지 뭐요. 불구자 주제라며 소리까지 질렀고 처음에는 조용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옆 주막으로, 옆 장터로, 옆 고을로 퍼져나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들은 사람마다 혀를 찼지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어른 얼굴에 술을 끼얹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약주를 뒤집어 쓴 뒤에도 그 아버지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젖은 얼굴로 딸을 달래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그 모습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안주인의 추악함과 아버지의 품위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몇 배로 커졌지요. 저건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인격을 짓밟은 것이요. 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안주인은 모르고 있을 것이요. 저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단이 어딘지 알아야 하오. 소문은 바람을 탔습니다. 저잣거리 사람들이 안주인이 운영하는 포목점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한 주인의 진성상단이라는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지요. 포목점에는 단골이 발길을 끊었고 진성상단 객주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성상단 점포에 다급한 발걸음이 도착했지요. 수아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어제 상견례 이야기가 저잣거리에 파다하게 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꾼들이 우리 상단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주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저잣거리 수단은 원래 시끄럽다가 금방 잠잠해지는 법이요. 당장 소문 퍼뜨린 놈을 찾아서 관에 고하라 하시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었지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수아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러났지요. 한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활터에서 돌아와 보니 객주 쪽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지요. 하지만 문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손을 저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다 잊지요. 원래 저잣거리란 게 그런 것이요. 수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뭘 어쩌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수아들의 표정에는 이게 하룻밤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감지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도윤만이 유일하게 불안을 입 밖으로 꺼냈지요.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사랑방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소연이한테 좀 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버님한테도 그렇고요. 하지만 안주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릅떴지요. 그런 집안 여자 다시는 들이지 말거라. 알았느냐. 차가운 한마디에 도요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듯 입을 닫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첫 번째 거래 검토 문서가 조용히 결제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진성상단 물목 담당에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번 장날 배송 예정이던 물량 일부가 일정표에서 빠져 있었지요. 담당 수아는 혹시 착오인가 싶어 몇 차례나 확인 전가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지요. 수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통보가 날아왔지요. 주요 객주 한 곳에서 정식 문서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상단 명성에 우려가 있으니 이번 장의 판촉 행사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단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복도에서 수하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고 점심때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 주인은 탁자를 한번 탁 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요. 물목 좀 더 돌리고 고을의 사과 비슷한 것 하나 내면 끝날 일이요. 왜들 호들갑이요. 하지만 그 아니라는 판단이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객주 두 곳에서 연달아 통보가 들어왔지요. 예정되어 있던 대형 납품 거래 검토를 미루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곳이 동시에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지요. 장부를 다루는 사람이 다급하게 한 주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린 문서에는 붉은 먹으로 밑줄이 촘촘하게 그어져 있었지요. 주인어른, 물줄이 한번 막히면 돈 회전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셔야 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한 주인은 문서를 밀어내며 고함을 질렀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뛰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다 해줘야 되느냐. 수하들만 다그칠 뿐 정작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포목점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줄을 서던 장날에도 빈자리만 널려 있었지요. 포목점을 맡은 사람이 울먹이며 안주인에게 달려왔지만 안주인은 그냥 버텨 금방 잠잠해진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요. 단골이었던 주부 모임이 주문을 취소했고 원단을 대던 직조 장인에게서도 거래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안주인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포목점의 명성이 하루 이틀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도유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상단에서 들려오는 소식, 포목점 상황, 저잣거리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이야기까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요. 소연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소연, 나 좀 만나주시오.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분했지요. 울지도 화내지도 않은 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할 말이 없어. 그게 전부였지요. 다시 전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부모에게 달려갔지요.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사과합시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벌떡 일어나며 펄쩍 뛰었지요. 우리가 왜 그런 집에 고개를 숙여? 미쳤느냐? 한 주인도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현실보다 높은 사람들이었지요. 똑같은 시각, 박대방 쪽은 조용하지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다루는 사람과 물목을 총괄하는 사람이 진성 상당과 연결된 유통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지요. 협력 객주와 보부상 파급 범위, 거래 해지 시 연쇄 반응, 관가에 불거질 위험까지 빈틈없이 재점검했습니다. 덕수가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절차와 사유를 더 단단히 갖춰야 합니다. 아버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정당한 장사 판단처럼 보이게 하시오. 그들이 자초한 결과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면 돼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원한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그저 차갑고 정확한 장사꾼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며칠 사이 상단 안팎에서 이상 신호가 이어지자 진성 상단 간부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요? 저잣거리에서, 주막에서, 창고 뒤편에서 비슷한 말이 속삭여졌지요. 객주가 동시에 거리를 두고 물줄이 하나둘 닫히는 게 단순한 소문탄만은 아니라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한 주인은 뒤늦게 인맥을 총동원했지요. 윗선 객주 쪽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전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이상했지요. 전갈에 답이 없거나 답이 오더라도 요즘 좀 바빠서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활터에서 함께 활 쏘며 웃던 사람들, 주막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한 주인은 전갈이 돌아올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과 인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인맥이라는 것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허탈했지요.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작거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 기반을 흔드는 심상치 않은 폭풍일 수 있다는 걸요. 안주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졌고 한주인은 저녁 내내 사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부모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그 누구도 뚜렷한 해법을 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깨달은 순간에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성 상단 주인 앞으로 사람 하나가 공문서를 들고 찾아왔지요.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한 주인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서에는 보낸 곳의 상단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한 주인이 문서를 펼치는 순간 읽던 눈이 멈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서 안에는 2장이 들어 있었지요. 하나는 주요 객주의 거래 재검토 통지였고 다른 하나는 일부 납품 품목에 대한 즉시 중단 안내였습니다. 둘 다 정식 직인이 찍힌 공문서였지요. 한 주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지요. 그리고 곧장 해당 객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10년 넘게 거래한 싼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지요. 송구하오만 상단 명성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거래 유지가 어렵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지요. 그리고 무너짐은 한 곳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성 상단의 주력 물목이 들어가 있던 큰 장에서 발주 축소 통보가 왔지요. 다른 장터에서도 동시에 같은 전갈이 들어왔습니다. 팔리지 못한 물건들이 창고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반품 물량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지요. 창고 담당은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납품 중단 소식은 이미 2차, 3차 협력 거래처로 번져 있었지요. 진성 상단의 포장재를 만들던 장인, 원재료를 공급하던 농가, 물건을 나르던 보부상까지 줄줄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며 우리가 남이냐 하던 객주들마저 만남을 미루고
정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진성 상단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래 그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당포와 거간에게서도 통보가 왔지요. 상단 명성 하락과 돈 흐름 악화를 이유로 외상 연장 재심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돈줄까지 조이겠다는 뜻이었지요. 물줄이 막히고 물건이 쌓이고 이제는 돈까지 막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지요. 한 주인은 문서를 앞에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활터에서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안 주인도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성보다 먼저 나온 건 남 탓이었지요. 그날 그 여자가 우리를 노린 거 아니요. 처음부터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라고. 소연을 탓하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탓하고 저작거리를 탓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탓하지 않았지요. 도윤은 마지막 시도로 소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서 반나절 넘게 서 있다가 겨우 대문이 열렸지요. 하지만 소연의 눈은 이미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거절만 남아 있었지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다시는 열리지 않았지요. 상단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항의와 줄어드는 주문 속에서 일꾼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점심때면 구석에서 이 상단 오래 못 간다는 말이 대놓고 오갔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장사 좀 한다는 수아가 다른 상단과 자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일꾼들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한 주인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었지요. 벼랑 끝에 몰린 한 주인이 마지막으로 꺼낸 패가 있었습니다. 진성 상단의 상위 납품주를 쥐고 있는 핵심 상단이었지요. 팔도에서 막강한 유통력을 가진 곳이었지만 대방이라 불리는 주인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베일에 쌓인 곳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말했지요. 거기가 사실상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상단만 붙잡으면 어떻게든 숨통은 트입니다. 한 주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주인도 불안한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였지요. 대방만 만나면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거요.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기세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시댁가족 세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방은 만나주지 않았지요. 수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방님께서 일정이 없으십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주인은 돌아가지 않았지요. 행랑채 마루에 앉아 기다리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났지요. 행랑채를 오가는 일꾼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주인은 행랑채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시 빗으며 버텼지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지요. 안주인은 행랑채 마루에서 잠을 청하다 목이 굳어 고개를 돌리지 못할 지경이었고 한 주인은 구겨진 도포를 입은 채 눈아래 그늘이 짙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근처 주막에서 사온 주먹밥을 부모에게 건네며 기다렸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기와집에서 체면을 내세우던 가족이 행랑채 마루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수아에게서 전갈이 왔지요. 내일 아침 사랑채로 올라오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시댁 가족에게는 마른 사막에 내리는 빗줄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안주인은 전갈을 듣자마자 행랑채 마루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됐어.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한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포 주름을 폈지요. 이제 대방만 만나면 된다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상단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 문 너머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얼굴이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시댁가족 세 사람은 큰 상단 본체 대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한 주인은 도포 소매를 잡아당기고 안 주인은 저고리 옷고름을 매만지며 거울 대신 우물에 비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사흘간 행랑채에서 버틴 흔적을 단장으로 가린 얼굴이 물 위에서 낯설게 비쳤지요. 도유는 가끔 매듭을 고쳐매며 연신 침을 삼켰습니다. 한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자.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한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 집 체면이 어쩌고 하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상단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수아가 마당으로 내려와 세 사람을 안내했지요. 긴 복도를 지나 안쪽 별채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요. 복도 끝에 육중한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사랑채였지요. 수아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봤지요. 한 주인이 먼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지요. 문이 천천히 열렸고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채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난 큰 창 너머로 멀리 고을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정갈한 도포 차림의 사내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주인은 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허리를 숙였지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직 상단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방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상단을 살려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활터에서 큰 소리를 치던 그 목소리가 사흘 밤낮을 행랑채에서 보낸 뒤에는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안주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뒤를 이었지요. 저희가 요즘 큰 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제발 납품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상견례장에서 약주 사발을 집어들던 그 손이 지금은 깍지를 끼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발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등을 보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 사람의 불안은 커져만 갔지요. 한 주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안 주인은 손가락을 비비고 왔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답 없는 침묵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방이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도포의 어깨선이 보였고 조금 더 돌아오자 단정하게 여민 옷깃이 눈에 들어왔지요. 세 사람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돌아섰을 때 대방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안주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눈이 마주쳤지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숨 두 숨이 지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익숙한 이목구비, 잔잔한 눈매,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얼굴.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안주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새파랗게 질려갔지요. 한 주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린 것이지요. 탁자를 지나고 도포 옷깃을 지나고 턱을 지나서 얼굴에 도달한 순간 한 주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상견례장에서 약주를 뒤집었었던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약주에 젖은 두루마기를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큰 상단 사랑채 한가운데 앉아 거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술의 의자는 탁자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방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뒤늦게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그 말끝은 공중에서 사라졌지요. 더 이상 이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봤지요. 분노도 슬픔도 조롱도 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불구자 주제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당신들 상단 숨통을 쥔 사람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안주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지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비볐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대방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울먹이며 내뱉은 말이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도 그랬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방인 줄 몰랐다는 말은 곧 대방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지요. 덕수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문서 묶음을 들고 있었지요. 탁자 위에 문서를 올려놓고 한 장씩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진성 상단의 거래 의존도가 몇 할인지, 현재 중단된 납품 품목이 몇 건인지, 이대로 갈 경우 한 달 뒤, 석 달 뒤, 반년 뒤에 발생할 손실 예상이 얼마인지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 덕수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시댁 가족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짙어져 갔지요. 그때 한 주인의 시선이 사랑채 한쪽 벽에 멈추었습니다. 액자 속에 관에서 내린 표창 문서가 걸려 있었지요. 그 옆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그림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바래진 그림 속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한 주인은 그 그림을 보다가 천천히 아버지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봤지요. 그림 속 사내, 그리고 눈앞의 대방,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심정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어떤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길이었지요.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열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캐한 연기 냄새,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끌어낸 누군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혹시 10년 전 저작거리 화재 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 아래에는 무릎 담요가 덮인 술의 의자가 있었지요. 그 순간 한 주인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한 주인은 바닥을 치고 있었지요. 장사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세상이 끝난 것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아내와 아들 얼굴 보는 것조차 두려웠지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들어갔던 저작거리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채웠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쓰러졌지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눈앞이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마저 스쳤던 그 순간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등은 느낄 수 있었지요. 넓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몸으로 감싸 안더니 출구 쪽으로 밀어냈지요. 등에 느껴지던 단단한 체온, 귀에 들리던 괜찮소, 빨리 나가시오라는 외침. 불길이 사방에서 달려드는데도 그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장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한 주인은 밖으로 굴러나왔지만 자신을 밀어낸 사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대들보와 잔해더미가 그의 두 다리를 덮쳤지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구조했지만 다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주인은 들것에 실려가면서 연기 사이로 들것에 실린 그 사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지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느냐고 묻고 있던 그 얼굴을요. 그리고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한 주인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날 당신을 불길 속에서 끌어낸 사람이 바로 나요. 사랑채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주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지요. 서 있던 무릎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마루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한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던 사람이 사랑채 마루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안주인도 무너졌지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안주인은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약주를 끼얹은 사람이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것을요. 남편 대신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그날 울며 감사하다고 되뇌었던 그 은인에게 자신은 불구자 주제라며 얼굴에 약주를 끼얹은 것이었지요. 안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에서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지요. 아버지는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느라 다리를 잃은 것은 후회하지 않았어. 거기서 한 박자 쉬었지요. 그리고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상견례는 처음으로 나를 후회하게 했어. 차갑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그 한마디가 시댁 가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 주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무릎으로 기어왔지요. 술의 의자 쪽으로 기어오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멈췄지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주인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선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지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약주를 붓고 내 딸의 눈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값을 이제야 알겠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안주인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상결례장에서 불구자 주제라고 고함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시선을 돌려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펼쳤지요. 현재 거래 중단 조치가 유지될 경우 진성 상단이 정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5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돈이 막혀 품천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60날 이내에 문을 닫게 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판결문처럼 울렸지요. 아버지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덕수에게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오. 그 뒤로 진성 상단은 버티지 못했지요. 연쇄적인 거래 해지와 돈줄 경색이 동시에 목을 조였고 상단 곳간의 돈은 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당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지요. 담보로 잡힌 상단 재산과 살림집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가족이 살던 큰 기와집이 관가 경매 목록에 올랐지요. 넓은 마당에 장독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뒤이어 상단 창고, 점포 건물, 짐수레까지 차례로 경매에 올랐지요. 관가에서 날아온 문서가 대문 앞에 쌓일 때마다 시댁 가족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문서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안주인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었지요. 집만은 지켜줘요. 이 집만은 안 돼요. 제발. 남편의 도포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한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었지요. 돈과 인맥이 있을 때는 넘쳐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활터에서 형동생 하던 사람들, 주막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벗들, 단 한 명도 전갈이 오지 않았지요. 한편 박대방은 불필요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대리인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물건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낙찰받았지요. 집도, 창고도, 점포도, 문서 위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시댁 가족의 것이었던 모든 것이 박대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덕수가 낙찰 결과를 보고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전부 정리해버리실 생각이십니까?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사람을 길거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소. 며칠 뒤 시댁 가족에게 다시 전갈이 갔습니다. 사랑채로 오라는 호출이었지요. 처음 이 상단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사흘을 행랑채에서 버틸 만큼의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안주인은 단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한 주인의 도포는 다림질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지요. 도유는 뒤쪽에서 부모의 등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문서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서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지요. 집과 상단의 경매 낙찰자는 모두 이쪽 사람이요. 문서 위에 적힌 낙찰자 정보를 확인한 순간 시댁 가족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부였지요. 집도, 상단도, 창고도, 점포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안주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아버지는 무너져 있는 세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당신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겠소. 그 말과 함께 새로운 문서를 탁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한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지요. 한 장씩 넘기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첫 번째는 상단 경영권과 장사권리, 주요 지분에 대한 포기각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연에게 평생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정갈도 방문도 어떤 형태의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문서였지요. 집은 기본 살림이 가능하도록 다시 돌려주되 다시는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은 사용 승낙서였습니다. 한 주인은 문서를 읽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문서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먹이 번졌지요. 한 주인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상단과 돈은 잃어도 됩니다. 다만 사람답게 살 기회만은 주십시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상단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주인도 더 이상 옛날의 기세를 찾지 못한 채 문서 앞에 앉았지요.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지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안주인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잘못인지 알겠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라고 고함치던 그 입에서 이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문서에 지장이 찍히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돌려주겠소. 시댁 가족의 눈이 커졌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단호했지요. 그러나 사람을 깔보며 휘두르던 권세는 다시는 당신들 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은 살 곳을 주는 것이었고 권세를 빼앗는 것은 다시는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지요.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고 분노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시댁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랑채를 나갔지요.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만이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시댁 가족은 예전처럼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돌려받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지요. 마당의 장독대에는 빈 항아리만 남아 있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 주인이 차고 다니던 금가락지도 한 주인이 입던 비단 도포도 하나둘 사라져갔지요. 상단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갔고 진성상단이라는 이름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지요. 한 주인은 텅 빈 사랑방에 앉아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약자를 깔보고 체면만을 앞세웠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상견례장에서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라고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마저 짓밟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지요. 한 주인은 매일 아침 빈 사랑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데는 재산을 잃은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지요.
안주인 역시 더 이상 남을 깔보는 말투를 쓰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저작거리 큰 주막에서 큰 소리를 치던 그 안주인이 이제는 동네 작은 주막에서 장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했지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완료되고 마지막 장부가 정리된 뒤에야 박대방의 사랑방에도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지요. 소연은 아버지의 사랑방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레 의자를 창가로 돌려놓은 채 앉아 있었지요.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아버지의 옆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았지요. 한참을 함께 노을을 바라보다가 며칠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망가뜨리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집은 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요. 창밖의 노을이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가품이란 상대를 나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힘을 주지도 감정을 담지도 않은 담담한 말투였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소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의 품격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을 거두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소연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지요. 그 뒤로 아버지는 장사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기금을 조용히 마련해 나갔지요. 이름을 알리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지요. 10여 년 전 자신이 화재 속에서 잃은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연도 아버지 곁에서 장부 정리와 구호 일정을 도왔지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남편을 잃은 안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연은 깨달았지요.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도 가장 깊게,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상견례장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신의 아픔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랑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소연이 문득 물었지요. 아버지, 그날 약주를 맞고도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상견례 이후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잔잔한 늘 그 미소였지요. 내가 쓰러지면 네가 더 아플까봐 그랬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어떤 말보다도 깊었지요.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수레의자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조용히 잡았지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아버지는 딸의 손이 닿은 수레의자 손잡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지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날보다 네가 울던 그날이 더 아팠다. 소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10여 년 전 화재 속에서 다리를 잃은 것보다
상견례장에서 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이 더 아팠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소연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고을박 강가 둑길을 함께 찾았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둑길 위에 고르게 깔려 있었지요. 소연이 술에 의자를 밀고 아버지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바퀴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강 위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지요. 둑길을 지나는데 서당에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갔고 소연은 아버지의 미소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이 평범한 오후가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라는 걸 소연은 알고 있었지요. 강가둑길 정자 앞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멀쩡한 다리나 큰 집에서 나오지 않느니라. 남의 아픔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술의 의자 바퀴 위에도 소연의 손등 위에도 둑길 위에도 따뜻한 빛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술의 의자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었지요. 아버지도 눈을 감고 가을바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상처를 넘어 더 단단한 삶의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지요.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하늘은 높아도 사람의 선악을 다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 파놓은 구덩이에 제가 빠지고 어려운 날 베푼 작은 은혜가 훗날 목숨을 살리는 법이지요. 고난 끝에 복이 오고 오만은 반드시 제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삶도 이와 같아서 약한 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앞날에도 가을 바람이 지난 뒤 찾아오는 따뜻한 볕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